옛날 옛적 세상 모든 것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의 시절에 작은 마을에 특별한 시계 제작자 거스탑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계는 단순한 시간 측정 기계를 넘어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거스탑의 시계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시계의 복잡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곤 했죠. 어느 날 현명한 철학자이자 여행가인 아퀴나스가 이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미 자신의 오랜 탐구를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세웠지만 항상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찾아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모여 거스탑의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퀴나스도 호기심에 이끌려 그 시계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시계는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리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그 정교한 움직임 속에서는 아무런 오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퀴나스는 거스탑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시계는 어떻게 이런 완벽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나요? 거스탑은 미소를 지으면서 시계의 뒷면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메인 스프링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이 모든 톱니와 추를 움직이며 각 부분이 제자리에서 정확히 맞물려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죠. 아퀴나스는 이를 보며 자신의 운동의 증명,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계에서 보듯이 모든 움직임에는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지요. 당신의 시계에서는 메인 스프링이 바로 그 움직임의 처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움직임 역시 처음에 움직임을 시작한 존재, 즉 제1원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장하는 신의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아퀴나스의 말을 들으며 경청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모든 변화와 움직임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어야 하죠. 마치 거스탑의 시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퀴나스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숨겨진 신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세상 어느 곳에서나 제1원인 의인적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퀴나스는 거스탑의 시계를 통해 그의 철학적 개념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살아나게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스탑의 시계는 끝없는 운동의 증명으로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람들이 아무도 아닌 땅이라 부르는 신비한 땅에 대한 전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인간의 문명이 그것 또한 형태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원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정부도 법률도 없으며 인간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 세상이라고 했죠. 호기심 많은 10명의 사람들이 이 전설을 쫓아 이 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배경과 성격을 지녔지만 자연 상태라는 개념에 대한 호기심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이 신비로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풍경은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가 사과를 먼저 발견했는지를 두고 둘이서 실랑이를 벌였죠. 점차 그들의 삶은 이 사소한 다툼들로 인해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소유욕을 제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자주 충돌이 일어났으며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바로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번번이 싸움을 벌이던 이들은 마침내 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공유하며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모두가 동등하게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할 누군가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계약을 체결한 셈이었죠.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냈습니다. 상호 간의 계약과 협력 없이는 지속 가능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고 그 규칙을 실행할 책임을 맡을 사람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주권자를 뽑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땅은 또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고 권리를 양도한 주권자에게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홉스의 이론이 이 신비로운 땅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절대 군주제, 비슷한 강력한 통치 구조를 통해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유와 자연 상태가 매력적이라 해도 인간 사회에서는 규칙과 계약, 그리고 이를 집행할 권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땅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회적 계약의 필요성을 조용히 속삭이며 전해졌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숲속의 작은 마을에 루소라는 이름의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어느 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으며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루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중앙 광장에서 모두를 모았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연의 품 안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평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고기 한 점, 빵 한 조각 두고 다툼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때입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모여 만든 계약에 의해 우리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젊은이 카밀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새로운 법칙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루소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카밀, 바로 그거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의지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나의 공통된 의지를 따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의지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인 장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계약이 맺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루소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합의한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무엇을 잃고 오는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타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동의한 사회계약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의견을 내고 조정하고 수정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법과 규칙이 탄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나 적대자가 아닌 함께 사는 동료로 보고 존중하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예전보다 더 행복하고 평등해졌습니다. 루소는 자신의 오두막 앞 의자에 앉아 평화롭게 웃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이론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켜보면서 그는 자신이 아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성공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작은 평화의 불꽃이 타오르는 오후, 루소는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렇게 장작 그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그 마을에서 현실이 되었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윤리적 딜레마에 자주 빠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정원에 핀 꽃을 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고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노인도 마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지만 그가 가진 자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의 작은 자원이 어떻게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인은 우선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홍수로 인해 다리가 무너져 외부와 단절된 마을 한쪽 구석에 중요한 물자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낡은 트럭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트럭에 기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는 기름을 최대한 아껴야 했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은 다른 경로를 찾아 멀지만 안전하게 물자를 나르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또한 마을 청년들에게 트럭의 적재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물자를 나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은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운전 수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금방 결실을 맺어 젊은이들은 서로의 가정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보여준 이타적인 행동을 기리기 위해 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노인은 수상자리에서의 모든 것은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작은 자원이라도 최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마을 전체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노인이 효과적 이타주의에 입각한 실천을 시작한 이후로 마을에선 더 이상 심각한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원을 보다 생각하며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마을의 장기적인 윤리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효과적 이타주의 가단순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인이 선택한 작은 실천이 마을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 각자도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